자, 우선은 PC가 정상 종료된 것이냐, 비정상 종료된 것이냐, 이게 이날 공판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비정상 종료가 됐다면서 컴퓨터가 다운돼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서 통째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해서 검찰청으로 가져갔다면 그건 또 하나의 위법수집 증거가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다 보니 검찰은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서비스하는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 설명창을 띄웠습니다. 검찰이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띄웠어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이벤트 아이디 1074가 나오고요. 밑에는 리즌 코드, EU 코드가 0x500FF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을 근거로 들면서 이 아랫부분에 시스템 페일유어, 시스템 오류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이따만하게 확대를 해서 띄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이벤트 아이디와 리즌 코드, EU 코드에 대해서 시스템 오류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검사가 PPT에 그렇게 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비정상 종료, 즉 시스템 페일유어 문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변론을, 검사의 변론을 듣고 여러분께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한 뒤에 알려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꼼수가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 페일유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부분의 전체 문장을 보면요. 종료를 시작한 사용자가 다른 종료 이유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 이벤트 기록이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기록된다. 0x000-500FF 이 시스템 오류 로그가 남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문장을 보시면 종료를 시작한 사용자가 종료를 할 때 다른 종료 이유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 이벤트 기록이 남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검사가 제시한 화면은 편집한 짜깁기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이에요. 이 화면을 제시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전체 화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서 왼쪽 부분 그리고 제목을 포함한 윗부분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이거를 잘라붙이기를 해서 편집을 한 거죠. 무슨 이유일까요? 왜 제목과 좌측 부분을 삭제를 했을까요? 더더구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인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굳이 제목을 이렇게 가립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영문 페이지를 보여줬는데요. 한글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기계 번역한 게 아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한글 페이지입니다. 한글 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보기 힘든 영문 페이지를 현출했을까? 매우 궁금하고요. 자, 그러면 검사가 보여준 대로 이거를 대신에 한글 페이지에서 검사가 삭제한 부분을 가려놓고 한번 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과 왼쪽 메뉴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목을 복원해보면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작한 종료 시 셀, 즉 시스템 이벤트 로그에 작성된 잘못된 종료 이유 코드. 무슨 의미냐?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종료시켰는데 로그 기록에는 500FF라는 그 EU 코드가 기록되는 증상에 관한 설명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원인과 해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왜 이런 로그 기록이 남는지 그 문제를 알고 있다.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게 윈도우 7이었거든요. 근데 윈도우 7을 쓸 당시에 이런 로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U 코드라고 나오죠. 영문 페이지에는 리즌 코드, 한글 페이지에는 EU 코드라고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 오류 코드가 아니에요. EU 코드 500FF, 종료 유형은 전원 끄기. 정상 종료할 경우에도 이 500FF라는 EU 코드가 남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띄워놓고 시스템 페일유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대문짝만하게 확대를 해놓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명확하게 시스템 오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는요, 눈속임이라는 표현도 아까운데요, 저는. 눈속임이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자, 뒤에 계속해서 마저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요, 이 1074 이벤트 로그가 남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화면인데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떠요. EU 코드 500FF, 그리고 위에 이벤트 속성은 1074 속성 500FF 뜨죠. 자, 요런 식의 이벤트 로그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랫부분의 수준,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 오류 코드가 아닌 EU 코드고 이 수준은 정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PC가 비정상 종료될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 로그가 남느냐, 이거는 이벤트 아이디가 6008이에요. 이전에 예기치 않은 시스템 종료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수준은 오류라고 뜹니다. 좀 전과 다르죠. 좀 전에는 정보라고 떴죠.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벤트 아이디 421입니다.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다시 부팅됐습니다. 이 오류는 시스템이 응답을 멈추었거나 손상됐거나 예기치 않게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준이 위험이라고 뜹니다. PC를 정상적으로 껐는데 왜 이런 로그가 남느냐, 이벤트 로그가 남느냐. 별 이벤트가 없는 건데 왜 남느냐.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시스템 오류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개선해 나갈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페이지였어요. 그 중에 시스템 페일리어만 대문짝만하게 띄워놓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거 기망이죠. 영문 페이지, 그것도 제목은 잘라내고 후다닥 지나가요. 불과 몇 초 만에. 시스템 페일리어만 이따만하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분명하게 시스템 오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지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특정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대요. 과거에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그럴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갑자기 이 윈도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라거나 이런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죠. 그럼 다시 시작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도 왕왕 발생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라도 이와 같은 EU 코드와 이벤트 아이디가 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부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PC를 구동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어땠습니까? PC가 구동이 안 됐다. 그래서 들고 가겠다. 이랬던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인이 이 PC는 비정상 종료된 적이 없어. 뻥난 적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했던 적이 없어. 라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그 중에 검찰은 그나마도 한 가지에 대해서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나마도 허위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나머지 2개는 아예 언급도 못했어요. 반박도 못했어요. 재구동할 때 안전모드로 진입해야 될 거 아니냐. 안전모드 이런 화면 많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재구동을 할 때 뻑 하고 나갔다면 재구동할 때 이런 화면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더라. 실제로 해보니.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벤트 로그도 비정상 종료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포렌식을 해놨던 자료만 검토한 게 아니고요. 가상 머신에다가 컴퓨터를 부팅을 해본 겁니다. 그 이미징 파일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벤트 로그에 비정상 종료 기록이 나타나질 않더라라는 거고. 3번째는 부팅을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지 파일 그대로 상태에서 윈도우 레지스트리에서 최종 종료 상태가 비정상 종료가 아닌 정상 종료로 나오더라. 이것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2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그나마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 2번째는 무엇보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알리바이입니다. 그죠? 재판 초기부터 1심 시작할 때부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방배동 자택에서 이 컴퓨터, 우리 그냥 1호 PC라고 하자고요. 1호 PC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파일로 위조를 했다. 이거였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그 날짜에 방배동 서울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공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는 그 컴퓨터는 동양대에 있었다라고 줄곧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증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검찰은 IP 주소를 들먹거리면서 이 컴퓨터는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거를 재판부도 인용을 했고요. 근데 이 PC가 영주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P 주소였어요. 검찰이 포기해버린 버린 카드 IP 주소 112로 끝나는 14건의 IP 주소가 복원됐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했어요. 2012년 7월까지는 137IP가 할당되고 2013년 8월부터 다시 또 137IP가 지속적으로 할당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IP 주소는 22개를 복원했다고 했어요. 이 뒤로도 쫙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추가 포렌식을 통해서 찾아낸 IP가 바로 이 기간의 14건의 IP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동양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지난번 공판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5월과 2013년 8월 사이, 이 사이에 있는 6월에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파일들이 6월 16일자로 위조가 됐다라는 게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요 사이 한 석 달 동안, 2달, 6, 7, 8, 석 달 반 정도 되네요. 석 달 반 기간 동안은 IP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 블랭크가 난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시기에 이 컴퓨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꽤 유효한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수업 일정입니다. 2013년 1학기와 2학기 수업 일정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일정을 보시면 1학기 월요일 오후 2시에 스크린 잉글리시 수업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와 예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학사 운영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2학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5월 20일, 지금 여기 IP가 확인된 거는 5월 18일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5월 18일 이후에 5월 20일 이 컴퓨터에서 사용된 기록을 보니까 영재협력사업 관련된 문서를 작업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후 1시 42분에 수업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오후 2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한 거죠. 5월 27일도 한번 보시죠. 2시부터 수업인데 오후 1시 21분에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하는 킨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킨들 프로그램은 이 데스크탑에서 이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1시 21분. 2시 수업을 앞두고 그 직전에 설치한 겁니다. 나아가서 같은 날 오후 2시 47분에 정경심 교수가 종강 공지 글을 이 클래스에 작성합니다. 동양대 학사관리 프로그램에 종강과 관련한 글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마지막 날이어서 수업을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종강을 맞아 참 섭섭했다. 이번 스크린 영어 학생들은 참 성실했고 우리는 한 번의 결강도 없이 지금까지 왔다. 한 번의 결강도 없었다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때 급히 종강을 한 것은요. 보통은 6월 중순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5월 27일에 서둘러서 종강한 이유는 정 교수가 외국 학회에 출장이 있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0여일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대에 학회 출장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종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18일까지는 IP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 기간은
5월 20일, 27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숙제가 남죠. 검찰이 얘기하는 범행 당일은 6월 16일입니다. 여전히 6월 16일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 16일을 지나서 8월의 기록이 또 발견이 됩니다. 8월 22일의 기록입니다. 오전 9시 55분에 누군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컴퓨터 사용 흔적이 나오질 않다가 10시 36분에 다시 웹서핑이 계속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1호 PC에서 확인된 증거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우체국 등기 영수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오전 10시 10분, 9시 50분 웹서핑하고 나서 15분 뒤고요. 등기 발송 시각으로부터 26분 뒤에 웹서핑이 계속된 겁니다. 그 영수증에는 1번 창구 김모 씨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접수 일자는 바로 이날 8월 22일 오전 10시 10분. 등기번호는 17148로 시작하는 13자리 숫자고요. 발송인은 정경심 교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 접수자 김모 씨, 여성입니다. 안경 낀 여성입니다. 등기번호 17148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영주에 있는 함앙동 우체국에서 직접 등기를 붙여봤습니다. 그 영수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주 함앙동 우체국에서 붙인 등기 영수증입니다. 창구번호는 104 김모 씨인데 앞서 본 8년 전 정경심 교수가 보낸 등기 영수증에 기재된 분과 똑같은 분의 이름이에요. 등기번호 보시죠, 밑에. 13자리 숫자인데 앞번호만 보시면 됩니다. 17146.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 등기 국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대충 아실 수 있습니다. 맨 앞자리 1이라는 거는요, 일반 등기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 7, 이것은 광역 지역명이다. 시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서울은 1로 시작합니다. 7로 시작하는 거는 경북입니다. 그리고 146은 경북 안에서도 세부 지역명 또는 우체국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정경심 교수의 등기 영수증에 찍혀 있는 등기번호. 최근 것은 17146으로 나왔죠. 영주 함앙동 우체국. 정 교수의 등기번호는 17148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수자 이름도 같습니다. 이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지금도 이분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안경 낀 50대 여성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다. 오전 9시 55분에 이 PC를 이용을 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15분 뒤인 10시 10분에 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장소로 돌아와서 10시 36분부터 웹서핑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가 되죠. 자, 그래서 5월과 8월 그 전체 일정을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5월 20일 오후에 2시 수업하기 직전에 영어 영재 협력 사업 동양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관련한 문서 작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27일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오후 2시 수업하기 직전에 아마존에서 킨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같은 27일에 수업이 끝나고 2시 47분에 종강 공지글을 작성하죠. 갑작스럽게 종강을 하게 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결강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런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8월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까지예요. 8월 22일 목요일의 일정입니다. 오전 9시 55분에 웹서핑을 하고 10시 10분에 우체국에 가서 등기 발송한 영수증이 발견이 됐고 10시 36분에 그 PC에서 다시 웹서핑을 계속합니다. 그럼 5월 27일과 8월 22일 그 사이에 이 6월 16일 그날 이 PC를 들고 방배동으로 가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게 아니라면 그랬다면 이 PC는 한 장소에 머물렀던 거죠. 2012년 11월부터 적어도 112 IP가 할당되는 그 장소 어딘가에 머물렀던 거다.
동양대에 최소한 영주에 이 PC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는 그 날짜에 이 PC는 방배동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8월 22일 마지막 기록이 발견이 되고요. 8월 30일부터 다시 137IP가 할당됩니다. 이것조차도 방배동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찰은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 137IP가 방배동 IP라고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죠. 적어도 8월 22일까지는 이 PC는 영주에 있었다. 이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112IP가 할당된 기간을 포함하여 8월 22일까지 적어도 영주에 있었다. 이 PC의 위치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하드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프린터죠. 검찰이 주장한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프린터는 HP 포토스마트 2610 버전입니다. 그 복합기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이 15 PC와 마찬가지로 방배동에 있지 않았다라는 근거를 변호인단이 찾아냈습니다. 이게 HP 포토스마트 2610 모델입니다. 1심 재판부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2013년 2월 25일 HP 포토스마트 2600 시리즈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가 설치됐다. 그리고 2013년 8월 5일에 업데이트됐다. 이것을 근거로 이 PC가 방배동에 있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날짜 보시죠, 여러분. 13년 2월, 13년 8월 5일입니다. 이 날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유력시 되는 그 시기에 있죠. 영주에서 사용되는 시점에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이 판단은 객관적 사실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이것만 근거로 든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하나의 근거가 더 있어요. 2013년 8월 이후인 13년 11월 30일, 14년 1월 5일부터 24일, 14년 2월 3일에 이 포토스마트 2600 시리즈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인단이 포렌식을 해보니까요. 이 사용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쇄를 하거나 출력하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또는 스캔을 뜨거나 뭐 이게 아닙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은 바로가기 파일, 즉 이 컴퓨터에 이 드라이버가 깔려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1월 5일부터 24일까지의 사용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버를 삭제 시도했던 흔적입니다. 이 프린터가 복합기가 연결이 돼 있었다면, 사용 중이었다면 드라이버를 삭제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죠, 오히려. 2월 3일의 사용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 실패한 기록입니다. 이 드라이버가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 기본 프린터로 지정을 해놓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뭔가 출력을 하려고 출력 좌표를 눌렀을 때 그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인쇄가 실패하겠죠. 그래서 남는 기록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드라이버는 깔려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드라이버를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는 인쇄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이런 기록들만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HP 포토스마트 2600 시리즈 복합기가 방배동에서 사용됐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PC는 물론이고 이 복합기마저도 영주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가 USB를 삽입했었다. USB를 1분 13초 동안 삽입했다. 삼성 T3 최소 용량은 250GB, 큰 것은 1TB까지 넘기도 합니다. 뭘 한 거냐? 이걸 임의 제출을 받아가려면 쓰기 방지 장치를 먼저 삽입을 하고 연결을 하고 부팅을 해야죠. 그래야 말 그대로 쓰기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를 부팅해 놓고 구동을 하다가 뭔가를 삽입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실제로 USB를 삽입했다는 기록이 남잖아요, 흔적이. 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원본 동일성이 훼손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검찰은 엊그제 공판에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선별 포렌식을 할 때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그 흔적이 남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 USB 외부 저장 장치에는 쓰기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는 장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쓰기 방지 장치를 내장돼 있는 USB를 연결을 해서 포렌식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뻥나서 그걸 못한 것뿐이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통째로 들고 왔어요. 뭐 USB를 꼽고 뻥났다고 뭐 쇼를 하고 그러고 들고 왔어요. 들고 왔으면 해시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들고 올 때부터 봉인을 하고 막 사인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사에 가져와서 포렌식을 할 때 이 봉인을 뜯을 때 반드시 제3자가 참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주체가 됐든 피압수자가 됐든 참관을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관들 외에 제3자 누구도 참관한 적이 없죠.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외에는. 그리고 그것이 원본과 동일하다, 전혀 손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3자를 참관하고 봉인을 뜯고 심지어는 비디오나 사진을 촬영을 하고 해시값을 그 자리에서 추출하고 그래서 그것을 1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로딩을 해보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게 바로 해시값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 하나도 안 지켰어요. 이게 바로 삼성 T3 SSD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어요.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포트는 USB 포트에 꼽지만 사실상 외부 정장 장치, 외장 하드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제가 한 가지 검찰 내부 자료를 제보를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압수 목록 교부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수사 준칙에 따라 압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반환을 해야 된다. 예외도 없다. 압수 목록 앞으로 더욱 중요하겠죠? 실제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파일을 선별 추출해서 임의 제출받거나 압수를 하려면 그 자리에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로 통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검찰청사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한 이유로 자기들끼리 포렌식을 돌려가면서 증거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피압수자, 임의 제출자 또는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 주체에게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그 즉시 교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검찰은 어땠습니까? 피압수자인 정모 행정지원처장과 김모 조교에게 압수 목록 교부 안 했잖아요. 변호인단이 한참 지나고 나서 2020년 1월이 돼서야 의견서를 통해서 이거 문제 있다 절차상 하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2월에 압수 목록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압수한 건 전년 9월이었어요.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상세 목록을 교부를 직접 안 한 것도 물론이거니와요. 이 상세 목록에 담겨 있지 않은 파일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항 한번 보세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 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서 피압수장에게 교부해야 된다. 삭제, 폐기, 반환 했습니까, 검찰이? 그나마도 상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자정보를 비할당 영역에서 시스템 파일이고 무슨 파일이고 수도 없이 그거를 돌려가면서 자료를 추출해내고 있잖아요. 검찰 스스로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다 무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PC의 이 증거 효력은 첫 번째, 임의 제출 단계. 임의 제출 한 사람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지위가 있느냐,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 두 번째, USB를 왜 꼽았냐. 왜 쓰기 방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쓰기가 되던 상황에서 오염 가능성을 만들었냐. 그리고 컴퓨터가 정상 종료됐는데 왜 구동이 안 된다고 했냐. 그걸 이유로 해서 이거 통째로 가져가야 되니까 임의 제출해달라. 그래서 진술서를 쓰는데 조교에게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라? 이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얘 징계 줘야 되겠구만. 옆에 있던 행정처장이 왜 그러세요? 그냥 쓰라는 대로 써. 이렇게 해서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으면 해시값 추출하고 봉인 뜯고 할 때 참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3자 참관 아무도 없었어요. 피압수자도 없었고 정경심 교수나 변호인도 없었고 원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면은 포렌식까지 한다면서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걸 알 수 있으면 그게 전자정보가 아니죠. 디지털 정보예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손을 댈 수가 있는 게 디지털 정보입니다. 검사가 조작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의 가능성을. 검사가 그런 의심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전자정보 증거물들을 추출해냈으면 피압수자에게 상세 목록을 즉시 교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부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거 그냥 내 주머니에 담긴 내 물건처럼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보고 수시로 돌려보고 추출해내고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포렌식 분석 보고서만 몇 차례 나온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20차례가 넘게 나왔어요. 변호인단이 나중에 공판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이쿠 야 빨리 보내. 그래서 그때 메일로 보내놨어요. 그러면 그 증거물로 제출되는 전자정보 상세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삭제하거나 반환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도 안 지켰어요. 지금까지도.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거 내 PC니 돌려달라. 그래 니네 다 이미징하고 다 떠갔잖아. 그러니까 PC라도 돌려줘. 나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 안 돌려주고 있잖아요. 기각되고. 그러니까 이 PC를 둘러싸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단계의 절차를 지킨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증거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변호인단에서 지적을 했던 IP 관련된 얘기는 검찰은 이제 버린 카드가 돼버렸습니다. 본인들이 1심 과정에서 심지어는 맥주소까지 끌어다가 위치를 특정하는 근거로 삼았었는데 위치를 특정하는 주요 근거 중에 두 가지를 들자면 새벽 시간대의 웹 접속 기록 그리고 IP 기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근데 새벽 시간대 웹 접속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어요.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 time 마지막으로 서버 관리자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서버 수정된 시각을 마치 웹 접속 시간인 양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1심 재판부도 거기에 화답하여 그것을 근거로 새벽 시간대의 웹 접속 기록이다라면서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찰은 엊그제 반박을 하면서 전체 그 리스트 8,900개 가운데 4,100개 정도만 웹 수정 시각이고 나머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절반은 니네 주장이 맞는데 절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을 일일이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거를 돌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을 전수조사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더더군다나 변호인단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았던 웹 접속 기록 시간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것 안에서는 모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 실제 서버 수정 시각과 실제 접속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버 수정 시각은 2013년 6월 16일인 것도 있어요. 검찰이 이야기하는 이 범행 당일 그날 접속한 기록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2014년에 접속한 서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검찰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죠. IP 주소는 아예 버린 카드가 돼 버렸어요. 변호인단이 IP 주소를 검찰이 감췄던, 제출하지 않았던 IP 주소 14건을 복원을 해서 증거로 제출을 했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거꾸로 변호인단이 1심 과정에서는 IP 주소로, 특히 이 사설 유동 IP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자기 말을 뒤집고 IP 주소를 근거로 해서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느냐. 그 이전에 본인 주장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IP 주소를 가지고 위치 특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검찰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용을 했습니다. 검찰이 먼저 주장을 했고 오히려 변호인단은 1심 과정에서부터 IP 주소로는 위치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 더더구나 유무선 공유기를 썼을 경우에는 동일한 IP가 전국 어디서나 할당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동양대에 있는 유무선 공유기를 확인하고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양대에 공유기가 그 PC를 사용하던 장소에 존재했음 자체 그 가능성조차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동양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랬던 IP 주소를 검찰이 하도 그걸 가지고 또는 1심 재판부가 그걸 가지고 위치를 특정하는 근거로 삼으니 추가 포렌식을 통해서 변호인단에서 그동안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던 14건의 제3의 IP를 복원해낸 겁니다. 검찰이 뭐 반박이 안 되니까 아니 당신들이 1심에서는 근거가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니죠. 더더군다나 그 14건의 IP를 왜 누락했는지 그거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객관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변명조차도 못하고 넘어갔어요.